노동과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 번째 발표는 우리의 이제 노동과 소비 생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코뮤니즘 사회에서의 문화와 일상을 어떻게 이제 재구성할 것이냐, 또 변화시킬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심강현 선생님이 또 길게 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딱 15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 듣겠습니다. 예, 그런 우려를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준비해놨는데 38페이지 책을 38페이지를 보시면 머릿말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문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시간이 좀 남으면 뒤에 본문을 좀 설명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맨 밑에 끝을 보시면 저는 어쨌든 문화를 코뮤니즘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좀 아까 나왔던 장기현 선생님 얘기대로 노동 개념하고 연결을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동과 문화가 분리되면 이 소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소비를 포함해서 그것을 누가 어떻게 생산하느냐는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문화 개념이 뭘까? 그걸 이제 찾다가 마르크스자였던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문화 연구를 개척했던 레이몽 윌리엄스가 설정하고 있는 문화 개념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과 잘 상응된다라는 이제 그런 점을 먼저 이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뮤니즘 사회에서 일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을 시간예방 정책이나 참여기획 문화라는 이제 이런 80년대 90년대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의에서 끌어내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38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마르크스의 분석에 기초해서 경제적 토대와 문화적 상부 구조의 괴리 및 모순적인 관계는 노동분업이라는 특수한 단계에서 나타났다가 노동분업의 폐지와 더불어 사라지는 하나의 역사적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노동분업이 폐지될 경우 노동과 문화는 현재와 같이 고정된 직업의 형태로 분리되는 대신에 각 개인의 생활 과정에서 연속적인 계기로 통합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노동과 연속적 계기로 통합될 수 있는 문화의 개념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윌리엄스가 제안했던 이 사람이 이제 자연적 성장의 육성이라는 단어로 함축을 줄여버렸는데요. 이 말이 상당히 이제 본문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연적 성장이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저절로 잠재력을 가지고 자연력을 가지고 자연적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 육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함께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컬처라는 말의 원래 뜻이다. 그런데 이제 이 원래 뜻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쪼개지게 되고 노동분업에 따라서 분화되고 나눠져 버렸다. 그래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는 것이고 이제 마르크스가 그걸 비판했던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문화라고 하면 외연적인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극장이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예술작품, 레저 등등 외연적인 대상이나 외연적 범주로는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관통하는 그 내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이제 거론하는 게 상징 형식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기호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 의미를 해석하고 즐기고 또 기록해두고 유통시키고 할 때 결국은 이제 기호 상징을 이용하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 시작했던 것을 잘 아시다시피 라칸 같은 사람이 상징계다. 또는 최근에 이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밈이다. 이런 말로 이제 DNA 진과 구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계통 발생적으로 계승이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개인적 개체 발생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DNA는 개통 발생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만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밈이라는 게 이제 필요했고 그게 이제 인간의 문명의 발전의 큰 중요한 축이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결국 언어 기호 체계의 특수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간에 이루어지는 신진대사,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가 1초라도
중단되면 인간은 그냥 바로 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기, 우선 호흡하는 것부터가 공기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신진대사를 하는 것이고,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밥을 먹고, 그렇게 해서 세포가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매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문화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급사회를 관통해온 관념론적인 문화 개념, 즉 문화를 토대와 분리된 자율적 상부구조로 인식하는 문화 개념을 극단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화 개념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고 있지만, 국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개념을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문화를 단절적으로 인식하는 상징이라는 개념과 달리 윌리엄스가 제시했던 자연적 성장의 육성으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에서는 자연과의 연속성과 차이가 동시에 간절된다는 점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기호 체계는 육성의 결과로 획득되지만 상징기의 목적이 애초에 자연적 성장을 육성해서 촉진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언제나 자연적 성장이라는 과정과 다시 피드백이 될 때 그 상징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성장 더하기 인공적 육성이라는 두 가지 계기가 통합된 윌리엄스의 문화 개념은 인간은 자신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고 했던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은 그것이 나중에 임노동 개념,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임금 노동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하지만 그 초기에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부터 자본론 마지막 저술까지 항상 그 근저, 가장 베이스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은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합리적 조절이라고 하는 활동의 총체를 노동이라고 갖고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고 모든 것은 그걸로 귀결된다. 다만 그것의 역사적 형태가 다양하게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잠깐만 한계에서 제가 그림으로 알기 쉽게 보여준 게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에 펴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자,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그 노동과 문화의 관계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 계급사회 이전에는 협업의 기초에서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한목적적 조절에서 노동 과정이 자연을 변형시키고 생태적 공진화의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계급사회가 출현하면서 분업을 통해서 문화적 상부구조와 경제적 토대로 이게 분화가 되고 그래서 독일 이데올로기에 잘 나와 있지만 원래 하나에서 출발했던 것이 마치 자기가 자립적으로 독립한 것이냐 우쭐거리면서 문화적 상부구조로서 상징기가 자리를 잡고 인간 경제적 토대의 착취를 이제 재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발전시키고 예를 들면 안치세르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IS 장치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했고 그것이 결국 생태적 파괴로 이르게 된다면 계급 없는 코뮤니즘 사회에 이르게 되면 분업이 폐지되고 협업이 다시 복원이 되면서 인간과 자연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았던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노동과 문화의 분리와 결합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역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9페이지에 그 맨 밑에 보면 노동문화과 계급구조가 폐지된 코뮤니즘 사회에서 문화는 자연적 성장의 육성이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징계 중에서 노동문업을 당연시하면서 자연적 성장과의 분리를 강화해 자립 형태를 취하던 모든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상징계, 종교와 한영의사학 등은 전립 기반을 상실할 것이고 각자에게 내재한 잠재력을 전반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넓은 의미의 예술활동,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생활예술과 스포츠 활동,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에 이루어지는 신진대사에 대한 한목적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과학적 연구와 교육활동, 그리고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인간의 유적 성격에 대한 자기 이해를 새롭게 성찰하려는 철학적, 역사적, 인간학적 연구와 교육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자, 이는 마르크스가 코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활동이 한마디로 사회적 개인의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된다고 말한 바에 정확합니다. 종국적으로 인간과 자연 간에 이루어지는 신진대사의 한목적적 조절로서의 노동 과정과 자연적 성장의 육성이라는 문화 과정이 선순환 고리를 이룰 경우에 존재론적 관심은 끈떨어진 영과 같이 허공을 만드는 현상학 대신에 인간과 자연 간에 이루어지는 생태학적 과정 자체로 이동할 것이며 인식론적 관심 역시 사회적 노동을 통해 확장된 자연과의 신진대사의 기초에 인간 자신의 감상적, 지성적, 인성적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킴과 동시에 그런 발달 과정이 자연과의 공존을 촉진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로 이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미디즘 사회의 문화 일상의 변화를 시간해방 정책과 참여계획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잠시 이걸 이제 한 단면을 끊어보려고 하는 것이 워낙 뭐 이건 담대한 것이고 사실 예측 불가능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이런 그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뭐 이런 단면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본주의가 봉건적 공간적 족쇄로부터 해방을 시켰죠, 농노를. 그래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제 가장 촉진시킨 그 자본주의가 그런 의미에서 공간적 족쇄에서 해방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대신에 그 해방된 그 힘을 자본주의적으로 편성된 시간이라는 시간의 족쇄 속으로 다시 이제 가둬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코미니즘의 큰 특징은 그 자본주의적인 노동시간, 자본주의적으로 편성된 노동시간으로부터 시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르크스의 코미니즘은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개인들의 예술적, 과학적 교양 활동을 위한 자유시간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에서 시간 해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앙델 고르인데 이미 25년 전에 1일 6시간 주 4일 노동시간. 자, 이러면 24시간, 주 24시간 노동시간인데 이 정도면은 보통 현재 대학에서의 그 전임 교수 중에 한 조교수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노동을 투여하고 나머지는 자기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놀든지 자유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하는 이제 이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구성원을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앙델 고르는 최소한 우선 당장. 그래서 이제 노동소득은 줄이지 않고 자신의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노동 내 해방을 실현하고 노동가족 외부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생태학적 책임을 지며 외부와 연계하는 문화적 활동과 자신을 위한 미적, 예술적, 교육적 돌봄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표로 보시면 393페이지에 또 표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 그러니까 최소한 코미니즘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정도로 말하자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현재 이제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지만 그건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변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미니즘 사회에서는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이 서로 맞물려서 순환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참여계획경제가 아래로부터의 참여계획 문화와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계획경제는 아까 그 장성원 선생님이 설명했던 칵샷이나 코트렐 같은 사람들 이외에도 마이클 앨버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했던, 물론 각각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뒤에 각 주를 좀 달아놨으니까요. 거기에는 그 하태규 박사가 좀 최근에 중요한 박사기 논문에서 이제 설명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 다차원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경제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모든 활동, 자유시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결국 이게 임의로 제가 구분한 거지만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을 참여계획 경제라고 해야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녀가 자유롭게 사회적 노동과 문화활동에 참여하겠고 결혼이 경제적 강압에서 해방되고 가사노동과 육아도 사회적 노동을 통해서 공적으로 해결돼서 모든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성적 자유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탈소외된 노동, 탈소외된 여가, 탈소외된 가정생활이 순환을 이루면 이제 새로운 생활이 꿈같은 생활이 펼쳐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이제 트루츠키가 1923년부터 1928년까지 사이에 전시 상황이 끝나고 나서 노동자 국가를 끊임없이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모든 어마어마한 과제들을 예고하면서 그 중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만 좀 묶어가지고 글을 쓴 것들을 책으로 낸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영어로 번역된 판이 이제 최근에 번역돼서 영어로 돼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루츠키가 사회주의적 변혁에서 생산수단을 국유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적인 노동자 계급의 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상생활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가족 문제에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나 공적인 변화들은 있는데 가족 구조는 완전히 낡은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아비투스와 생활 습관이 꽉 묶여 있고 거기에 노동자든 다른 간부든 모두가 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바꾸고서는 사회주의적 의식이 확산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열을 토하면서 굉장히 많은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고려를 할 때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사회제도의 변화는 당장 지금 뭐 아무리 싸워도 당장 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싸워야 되지만 실행 가능한 가족의 그 변화라고 하는 문제를 당장 눈을 좀 돌려보면 가족이 현재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스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그림을 그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맹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코뮤니즘 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항상 강조했듯이, 그렇게 본다면 현재 가족제도의 해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매우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사회적 노동, 가사노동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가구당으로 소득을, 그러니까 노동적 가치를 가구당 재생산으로 계산해서 1분 남았습니다. 지불하는 그 시스템이 가족이 해체될 경우에는 그런 식의 현재 자본주의적인 임금 노동 관계의 그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게 1인 가구 증대라고 하는 문제에 좀 주목을 하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42페이지에 넘어가면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 새로운 맹아들을 일상생활의 변혁에서 주목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정노포라 연대라고 하는 문제하고 맞물릴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한쪽으로는 거시적인 구조 변동을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일상생활의 변혁이라고 하는 문제도 나중에 미래에 그것이 도래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